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어제 작가님, 민호 작가님이 이하진이가 받아주네 저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히려 더 빡세게 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혼나는 만큼 또 배받아 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 카페에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NH선물 김승혁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이 굉장한 팬이라고. 네. 다른 경쟁 방송에도 보고 런던에서 봤는데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내가 환율 전문가 선상님. 사실 작가님에게 부탁해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냐고. 아 진짜요? 네.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때 잠깐 나와서 똑같은 시간대에 나왔던 걸로 기억.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다른 분이 지금 계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 그러게요. 그렇게 뿅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위기 네. 리프레시. 아 그래요? 네. 리프레시. 과연 리프레시가 맞을지. 네, 지금 선물 같은 남자 김승혁 연구원 이렇게 댓글이 올라. 실제로 보니까 훨씬 잘생기긴 했어요.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침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대학 타이밍이 좋을 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막 한율 요동치는 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그냥 질문이면 질문이고 어제 이슈가 나왔으니까 일본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게 뭐 24년 만에 뭐 엔화 매수 시장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일본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지금 해외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달러 외 모든 통화들이 다 너무 약세잖아요. 통화가 약세면 다 잘 아시겠지만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안화 정책을 지속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경기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노믹스 물론 결은 좀 다르지만 아베노믹스 결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 입장에선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우리는 경기 성장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도 이제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을 해외 의존하는 특히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 자체가 올라가면 더 이상 금리를 낮춘 상황에서 뭐 초안화 정책이라든지 YCC 컨트롤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사실 베스트죠. 어떤 국가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제도 이제 사실 미국 이제 75bp 인상을 했지만은 뭐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다 알고는 있었을 거고 결국 좀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어제 뭐 여러 JP모건에서도 한국은 50bp 인상할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가요 그러면? 그렇죠. 어제 그 비슷한 관련 발언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50bp 관련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저는 저번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님께서 하셨던 말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 그렇지만 페드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번 75bp를 올렸잖아요. 근데 사실 75bp를 올렸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 그 기준금리가 기존에는 뭐 4%대까지 거론이 됐다면 이제 한 4.4%대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 추이를 보면 원래는 이제 선도금리 시장 FFR 시장에서 금리 추이를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내년 한 2분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내년 한 3분기에서 4분기까지 3% 후반대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어제 FOMC 이후로 내년도 연말 기준금리도 4%대 초에서 끝나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가 물론 속도는 상당히 완화적이겠으나 방향성 자체는 위쪽이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도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강세가 더 커진다는 거는 결국 킹 달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6월 때까지만 해도
하반기 정도 연말 가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물가가 고점을 좀 찍을 거다였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외 다른 이제 유럽이라든지 대부분의 국가가 통화정책 긴축을 공조할 거다였는데 이 두 개 다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졌단 말이죠. 오히려 이게 달러 강세 모멘텀을 충전하는 재료가 돼버려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 분들께서 좀 더 알아두시면 의미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달러 강세는 지금 이러한 기조라면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로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엔하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어제 무더기로 유럽 쪽도 이제 인상을 이제 물론 75bp까지는 아니지만은 스위스만 하고 이제 영국은 50bp 인상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20이나 이제 유럽 쪽도 계속 이제 인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유로화가 결국 미국보다 앞서 나가야 금리 인상을 위주로 앞서 나가야 좀 이제 달러 쪽 조금 조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는 한데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는 네. 유로화가 이제 75bp를 올렸잖아요. 이제 50bp, 75bp 연달아서 올렸거든요. 최근에 유럽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라가르드 총재가 여전히 우리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 상단을 방어하는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럽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나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막 에너지 공급 문제가 여전하잖아요. 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석탄과 이제 가스 문제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유로화를 매수하거나 매도 대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추이가 발생을 하고 있냐면 얘네가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자꾸 놓여지는 거예요. 얘네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반등해야 되는데 네. 유럽 국가에 대한 모멘텀의 우려가 발생하면서 유로화가 오히려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1대1 페리티를 하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은. 유럽은 유럽 국가적인 모멘텀이 별로 좋지 않고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지 원화가 약세 보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 자료를 좀 봐드리면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그냥? 네, 또 화면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댓글창에서는 킹달러 킹 받는다고. 제가 최근에 이걸 리포트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네. 저거를 추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킹 받는다. 예, 킹달러 킹 받는다. 네. 뭐 그리고 요즘 수리남 이제 하도 네. 유명하니까 네. 그걸로 이제 뭐 달러 밥은 잡섰어 뭐 이런 걸로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제가 얌전한 걸로 갔습니다. 너무 얌전한. 맞아요. 이건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보이나요? 이거 왼쪽 여기 보시면 네. 원화 이게 좀 옅은 파란색이 원화 가치거든요. 네. 근데 원화 가치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화 가치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좀 굵은 게 떨어졌잖아요. 네. 이건 이제 시디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한 국가의 디폴트 위험에 대한 금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굵은 線이 올라가면 그 국가에 대한 신인도가 내려가는 거고 꺾이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안정화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적으로 다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이건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 시디스 프리미엄인데 그건 올랐잖아요. 네. 얘네는 확실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외적 신인도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부분일 텐데 네. 스왑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랑 달러랑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교환할 때 약속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게 스왑 포인트를 이용해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스왑 포인트에 이제 3개월 1개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 정도 수준을 보이면 단기적 달러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가 필요해. 네. 그러면 그냥 지금은 환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외적 신인도도 나쁘지 않아. 단기적으로 달러가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환 보유고도 전 세계 9위야. 근데 원화는 초약세야.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다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왜지? 왜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명확하실 것 같아요. 이게 연초 대비 전 많은 국가들 중에 한국의 통화 약세가 어느 정도냐거든요. 네. 여기 있어요, 한국. 두 번째로. 네. 미국은 여기 있고 러시아는 뭐 아웃라이어서 이제 여기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우리보다 약한 애는 일본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낮추고 있는 애들이에요. 네.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한국보다야 낮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캐리 트레이드 수요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우선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네. 우선 우리나라 금리는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랑 지금 2.5 물론 이거는 제가 FOMC 하기 전에 만들었던 자료라 리프레시 안 돼 있지만 그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2.5%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약세인 겁니다. 왜일까에 대한 질문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으시죠.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우선 첫 번째로는 2008년이랑 저는 우선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이에요. 네. 이게 2008년이거든요. 근데 레벨 자체는 이제 2008년에 도달했던 수준으로 왔어요. 네. 이게 짙은 색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와 이거 2008년 이후로 처음 본 레벨이다. 우리나라 2008년으로 복귀했나? 와 망했다.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2008년에 뭐 재림이냐? 금리 침체가 다시 오냐? 네. 근데 저는 우선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원과 인덱스의 갭 차이가 꽤 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비슷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상승의 많은 부분은 달러 인덱스 강세에서 비롯됐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저의 해석인데 전 개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한 이걸 이제 이미 발생한 위험이잖아요. 그건 이제 리스크라기보단 크라이시스거든요. 근데 이 크라이시스에 대한 반응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유럽 경기 침체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지 유럽 경기 침체가 완전 한참 진행 중이다라고 아직 얘기 못 하고요. 미국도 경기 침체냐 둔화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를 아직 고민하고 있는 찰나고 금리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도까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즉 내년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경기 침체 위기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위기들도 같이 지금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라기보단 이번에는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동향을 전망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려하고 있는 A부터 뭐 C까지라는 재료가 있다면 이것이 얼만큼 현실화될 거냐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건 이제 구매력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고요. 놀랍게도 이건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매력을 좀 나타내는 건데 그럼 요놈과 요놈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놀랍게도 경기 침체 전이거나 경기 침체 돌입하면 얘가 쭉 올라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가 지금이거든요. 네네.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아직은 돌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이쯤 왔어요. 그 전까지는 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구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구매력 대비 원화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고 올라갈 여지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해외 IB에 골드만이라든지 뭐 누무라 이런 데서 이제 FX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예를 들어 이걸 통해서 아직 얘네가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베팅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 약세와 달러 매수를 동시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도 원화 약세로 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로 발현될 수 있고요. 이런 투자 기회는 실제로도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자아실현적 이제 상승이다라고 하는데 오를 거야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기대에 따라서 투자를 했어요. 진짜 올랐어. 이 기대만큼 내가 워낙 약세를 투자했으니까 네. 올랐어요. 근데 진짜 올랐네. 더 오르겠지. 또 기대해요. 그리고 네. 또 투자해. 더 올라. 네. 반복일 수 있다. 그래 내 주변에서 계속 이제 달러 이제 인버스를 사는 개인들 주변에서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내가 아니거든. 저 선수들은 이걸 기회라서 이걸 싸버릴 수도 있다고 투기적인 뭐 자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 완전 박살난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이제
어제도 이제 이준수 소장님이 월간 차트 보셨잖아요. 달러 인덱스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못 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쵸, 못 사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관 쪽에서는 딱 질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다 어렵잖아요. 요즘 다 어렵거든요. 주식도 어렵고 채권도 어렵고 그래서 투자할 때가 딱히 많지가 않아요. 근데 FX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차익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이건 어떻게 반대로 보면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로 자꾸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직 유동성이 남아있다. 시장 내에서 이제 거두어들이고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유동성도 남아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데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매매도 많이 돌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자동화 매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사람이 안 사는 거죠. 기계가 타타타타 합니다. 이렇게 타타닥 합니다. 타타닥 오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래서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물론 섹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주식 그 종목이냐에 따라서. 근데 뭐 물론 저는 이제 FX를 보는 사람이니까 주식을 잘 모르지만 FX에 참고를 해야 되는 주식은 있어요. 예를 들어 페덱스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택배 회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덱스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경기의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택배를 사람들이 많이 안 시킨다. 왜? 돈이 없어서. 저도 예를 들어 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쿠팡을 덜 시키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돈 덜 써야지. 아껴야죠. 조금만 먹고. 그러니까요. 아껴야 됩니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반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경기 방어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겠죠. 근데 물론 대부분 다 많이 하락을 하겠죠.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CDS 프리미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유럽 쪽에서의 이제 국가 디폴트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결국 안전자산이 미국 달러로 다 몰리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더 아예 환율 원화 약세는 더 생기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유럽 문제는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인 게 유럽과 중국은 아직까지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석탄과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 지금 댓글창에도 페덱스 주가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군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최근에 페덱스가 대표가 얘기했나? 우리 경기 침체 아니다. 뭐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주가 한 박살 났었는데 뭐 경기 침체 아니다. 뭐 자기 내부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안 되면 안 돼. 욕할 뻔했어.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야기 해볼까요? 별거 아니고 이거는 네. 요거 굵은 좀 진한 색이 전기. 그 다음에 얕은 색이 석탄 가격이거든요. 이만큼 올랐어요. 3배랑 10배가 뛰었거든요. 석탄 3배, 전기 가격 10배. 지금 그래서 얘네가 유럽 내에서 그래서 많은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안정화시키려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유럽 입장에서 금융 군절화 이슈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영국 총리도 바뀌고. 그래서 유럽은 아직은 어디가 저점이냐를 사람들이 인식하지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어디가 저점이냐를 모른다는 건 뭐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고 다음이 저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른다는 거니까 함부로 유로화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로화 강세가 모멘텀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유럽도 이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럼 단지 이것 때문에 약세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그냥 하나의 자료를 가져온 거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무역 수지 때문에 맞아. 무역 수지 때문에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94억 7천만 달러 적자, 5개월 연속 적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스갯소리 수출 원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무역 수지가 상당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거 15년부터 갖고 왔지만 이거 데이터를 제가 앞에서부터 더 땡겨봤거든요. 2000년대부터
없어요. 이렇게 떨어진 없어요. 게 처음인가요? 2000년대 이후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무역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상수지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우리 한국 고객은 이제 중국, 네. 미국, 유럽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고귀하신 분들인데 다 힘들어합니다 지금. 네. 미국 경기 침체냐 둔화냐, 유럽 계속 말씀드렸죠 힘듭니다. 네. 중국도 한동안 이제 제로 코로나다 어쩐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은 지금 10월 당대회만을 보고 있어요. 10월 당대회에서 지금 이제 시진핑 3년임 이제 축하하면서 야 우리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했다. 네. 이거 선언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에요. 그때까지 코로나 다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도시도 몽쇄하고 그리고 헝다 이슈 때문에 부동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부실채권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어떤 위험 때문에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그래서 실제로 좀 내려오고 있죠. 얘네들에 대한 수출 물량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내려올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언제 좋아질 거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른다. 네. 아직까지는 진행 중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하락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투자할 수 없다. 물론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예시하고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인 건데 네. 이제 저희는 그 지점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투자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분석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확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저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해야지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불안정성이 많고 특히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뭐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얘네가 수복했다라고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푸틴 예비군 동원한다. 그러니까 뭐 핵 얘기도 하고. 핵 얘기도 하고. 저 핵 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 이리고 뭐 그만둬야 되나. 지금 핵무기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거 해외여행을 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게 사실 메인 지금 경기를 좀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고객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반도체랑 석유화학이 좀 어렵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이제 전통 강호들이 어렵고 그리고 이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단기적 달러 공급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달러 순 공급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나름 계산해 본 거거든요. 경상수지를 이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국인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있고 네. 해외 그 외국인들의 내국인 직접 투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금융 계정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얼마큼 빠져 나갔느냐 들어왔느냐잖아요. 네. 경상수지는 우리가 얼마큼 달러를 벌어왔느냐고 그래서 더하고 뺐어요. 더하고 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하락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까? 물론 이 절대적 수준을 보면 높죠. 아직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 공급이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추세는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미래에 대한 반영을 조금 더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아직까지는 건전한 상황이지만 맞죠, 떨어지네. 네,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와의 연동성 얘기도 있지만 네. 이제 국내 이슈로만 보면 대략 좀 이런 상황이죠. 네. 근데 중국은 최근에 네.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젠가요? 동결했죠. 그저께 네, 맞아요. 동결했죠. 네. 어제 그저께 동결했죠. 일단은 사실 얘네들도 부동산 아까 얘기하셨던 것 때문에 그만큼 여기저기서 저도 얘기를 계속 들리는 게 중국에서 뭔가 터질 것 같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동산 진짜 심각하다. 결국에는 거기도 금리를 당연히 못 올릴 거고 이제 이번엔 기준금리를 더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결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선 중국도 일본이랑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위안화 그래프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있네. CNH 조금 굵은 선인데 네.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7을 넘었어요. 요 이제 두꺼운 선, 이거 굵은 선. 네. 그러니까 위안화도 너무 위안화 약세가 심한 거예요. 네. 위안화 약세가 심하니까 얘네도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얘네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위안화도 이제 너무 약세를 보이는 건 중국은 방어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도 이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어요. 너희 외환 당국 같은 경우에도 너희 함부로 이거 거래하지 마라. 게다가 중국은 고시환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침마다 자 환율 얼마로 시작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융 개방도 정도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폐쇄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7이 넘었어요. 노무라 이런 데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네. 다른 해외 IB를 보면 중국 위안을 7.4로 타겟팅을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중국도 위안화 약세를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중국도 본인들의 어떤 경기 부양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LPR 동기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LPR 금리가 이제 중국 입장으로는 일종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함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위안화 약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위안은 어떻게 될 거냐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10월 그러니까 당대회가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는 좀 이거 그래프 보시면 뭐냐면 간단하게 2021년에는 요 정도 대략 2개의 도시 정도만 봉쇄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number of days in lockdown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날짜 동안 락다운 했는지예요. 근데 2022년에 엄청 늘었어요. 특히 상하이가 들어왔죠. 네. 상하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정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코로나 종식 이거 우리도 같이 퍼레이드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보시겠죠. 10월에 자 어디가 이제 코로나는 잘 방어를 못했나? 너 이러면 안 되니까 찍히면 안 되니까 찍히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전까지 진짜 무자비한 코로나 봉쇄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도시 봉쇄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수출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물류망도 좀 훼손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기대하거든요. 10월 끝나면 위안화 반등 되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우선 수출도 이렇고 내수 회복도 부진하는데 이제 계속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아닙니다. 네. 엇박 타버렸다. 괜찮아요. 다시 리듬 맞춰보시죠. 네. 자,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네. 위안화 강세에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여전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위험이 점점 이제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제가 이제 입주자예요. 네. 그래서 어떤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청약이 된 건데 네. 거기서 한참 이제 집을 짓다가 네. 부동산 기업이 네. 디폴트를 낸 거예요. 못 줘버리겠다. 못 지겠다. 우리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가 만 거죠. 네. 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네. 나 이거 들어가려고 대출 땡겨 왔는데 네. 주택담보 대출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멈췄어. 이자는 계속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나 이 이자 못 내겠다. 나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멈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자 왜 내냐. 네. 라고 해서 부동산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저렇게 되면 은행들이 나중에 큰일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가져온 게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이거든요. 네. 요 왼쪽에 요 놈이 라면이 그거네. 네네. 그게 지금 현재 약 1경 564조 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1경. 네, 1경이요? 네, 중국 역시 플러스가 다르네요. 진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거를 추산한 건 저는 추산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다른 이제 보고서 리포트를 보고 제가 가져온 건데 네. 이 정도 지금 부실채권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아직 요 수준인 거잖아요. 네. 요 수준인 거기 때문에 막 지금 당장 너무 위험이 심하다, 막 난리 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 생각보다 이거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거 쉽지 않다 정도의 스테이지에 와 있는 거죠. 맞아. 주변에서 하지나 부동산 터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금화 시켜놔야 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다행이다 나 집 없어서. 나도 느꼈는데 제 프로나인처럼 연구원님 아까 영어 살짝 발음하는데 발음이 그러니까 프로나인님이 지금 발음이 옥구슬 굴러가듯 하고 락다운 얘기하는데 발음이 R과 L 발음.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아니 한국인입니다. 역시 프로나인님 바로 그 책 바로.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발음 듣고. 락다운. 난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 그런 말을. 해줘요 좀. 그럴 때는 그냥 한국말로 아예. 네. 봉쇄. 락다운. 락다운. 락다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이번 주에 통화 정책들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 통화 가치가 제일 좋냐?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까지 갈까 아니면은 내년까지 물론 침체를 잡는 것까지 계속 가겠지만은 언제까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 올해 이게 일소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내년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우선은 조금은 완화돼야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들도 피보팅을 할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물가가 완전 잡히는 수준에서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물가 얘기를 아까 말씀을 못 드리긴 했지만 네.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드리면 최근 CPI 미국 CPI가 특히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반등했잖아요. 네. 주거비 같은 게 좀 올라서 그래서 물가 하락 추이가 저는 완만할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완만한 하락 추이로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 수준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제 그게 확인이 되고 경기 침체가 돌입이 된다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네. 그제서야 이제 연준 페드의 피보팅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 압력이 조금은 완화되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조금씩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만 놓고 보면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당국에서 BOK에서 그 속도 조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기대하면서 오르더라도 덜 오르게 그 상승 속도가 조금은 덜하게 이런 노력을 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거 관련해서 긴급 회의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죠? 긴급 회의 했죠.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들을 수는 없고 네. 이제 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네. 사실 주 워딩은 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쏠림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멘텀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털에 비해서 원화 약세가 조금 더 심각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아직 우리나라가 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방어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는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흔히 저희가 구두 개입성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상단에 대한 특히 외국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달러 롱플레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롱심리 가열되어 있는 롱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었던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궁금한 건데 이제 유로화와 달러에 대한 뭐 비교 유로 페리티 뭐 이런 쪽에 뭐 기준 숫자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솔직히 중국이 통화 가치가 싼지 우리나라 가치가 싼지 그런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1,400원이고 네. 중국 위안은 지금 그러니까 달러 위안 기준이거든요. 역외 기준. 그거는 한 7.034 정도 갔어요. 제가 어제 봤을 땐.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뭐가 더 약세냐의 절대적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숫자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맞아요. 저는 당황하신 것 같아서 실수했나 싶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400원 기준에서 1,200원은 싸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1,200원을 본 게 올해 2월이에요. 1,300원을 본 게 올해 7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1,400원은 얼마 전까지 목전에 뒀다 했는데 지금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비해서 환율 수준이 낮냐 아니면 안 좋냐를 구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기가 한창 좋아요. 네. 한창 좋은데 환율이 1,300원이에요. 이러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달러도 상당히 강세예요. 근데 예를 들어 1,200원, 1,100원이에요. 이러면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기 모멘텀과 이제 상대국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이거와 환율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를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절대적 기준으로 옳다. 예를 들어 1,200원보다 높으면 뭐 싸고 낮으면 비싸다. 이렇게는 좀 얘기하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기준이라고 한다면 심리적 저항선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나라 환율이 세 자리는 우리가 못 보겠다. 네. 뭐 이런 거는 있죠. 우리나라 환율이 990 몇 원이다. 이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준도 있고요. 1,400원이 그냥 뚫리기에는 놔두지 않겠다.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것도 있죠. 구간마다 설정되어 있는 그리고 1,500원이라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500원 구간에는 그 정도의 위험이 있어야 가는 환율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고 이 인식은 심리적 저항을 형성할 수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 어떤 기준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와 원화의 어떤 그 무엇이 더 싸냐라고 했을 때는 위안화와 원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위안화랑 원화랑 이제 통화 가치를 두고 비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2015년을 이거 두 개를 이꼴 100이라고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둘 다 그럼 100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 100을 두고 두 개 이제 스프레드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는데 위안화가 더 높아요. 그럼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구나. 네. 아니면 원화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요. 그럼 원화는 상대적으로 위안화보다 더 약세구나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위안화와 원화는 이제 저희가 흔히 위안화는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크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런 인식이 좀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위안화에 대한 약세 베팅 또는 강세 베팅을 하려면 그걸 원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헝다 이슈가 터졌어요. 네. 근데 위안화는 아까 말씀드렸듯 고시환율 제도라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는 제한돼요. 근데 그 여파가 위안으로 가요. 원화로 와요. 중국이 문제가 생겼는데 원화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여기 마침 상관관계는 안 돼. 지금도 거의 1일 가까이 왔거든요. 네. 1 가까이 온 것처럼 네. 1 가까이 온 것처럼 상관관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상관관계가 한번 커지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막 도입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못해도 3개월은 가지 않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위안은 한동안은 반등 모멘텀을 바로 찾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강세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더 약해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동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한다면 원화도 사실 위안화에 동조되는 입장으로서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원화가 왜 추가적으로 더 약세냐라고 하면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위안화의 약세 영향력이 원화에 더 미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절대적 기준 같은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각 국가의 펀더멘털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현재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환율 수준을 비교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질문에 또 대답을 이렇게 잘 그러니까요. 연기 선물 같은 남자. 선물남.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중무역 적자 이런 이슈와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위안화보다 우리가 가치가 높으면 수출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쫙 해버리시니까 와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들이랑 딸랑방구랑도 같이 종종 보겠다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신 거는 전 녹화 방송 따로 챙겨봤거든요. 그래요? 웬만하면 녹화 방송 잘 안 보거든요. 오늘 하신 걸 갖다가 저녁에 따로 한 번 더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전 잘 모르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있어요. 많이 성장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장했다. 저로 인해서 성장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감히 선물남께 성장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 오 하려다가. 서당계한테 성장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당계라고 생각.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오늘 한번 써야 되는데. 이거 민망해라. 이게 깜짝이야. 얼굴 빨개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안 보이시고 해봐요 지금. 보이시네요. 성장했다. 성장했다. 아닙니다.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히려 머리가 좀 더 정리되는 느낌이 사실 많아서 오히려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도 이제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생각하다가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성장했다. 같이 성장했다. 네, 같이 성장하는 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진짜 딴 데 가시면 10분 경제방송에서 10분 정도 20분 정도 하실 걸 여기 와서 40분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 너무 유익한 방송. 지금 댓글창에 얼굴도 잘생겼는데 똑똑하기까지 하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푸른하늘님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강아지. 저도 성장해야죠. 각자 타면서 성장을. 좋습니다. 어깨에서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뭐.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따로 하실 말씀이 남으셨을까요? 제가 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이 사실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매크로가 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다. 정부가 사실 매일마다 전해지고 있는 정보의 어떤 업다운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함부로 그냥 이건 기회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 지켜보자 라고 해서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라. 그게 이제 자산을 지키는데 최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김승혁 연구원님 이야기 계속 따라다니면서 들으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굴 보는 재미도 있고. 진짜 많이 배웠다. 오늘 칼 쓸만했습니다. 매일 쓸만하긴 하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인증 마크 같은 건가요? 성장했다는? 제가 성장했다. 내가 서답게가 성장을 했다. 알겠습니다. 항상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패널을 보면서 이게 쓰면 당황하는 표정이 저는 보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일관되게 똑같은 표정 지금. 다들 당황. 눈이 확 하죠 사람들. 뭐 하시는 거지? 저도 티가 났네요. 오늘은 달러 이야기, 원달러 환율 이렇게 위안화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이야기 해주신 NH선물 김승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